네, 이번에는 교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우리가 사실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그런데 나아가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진행해야 하냐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 진단을 하죠.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디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해외 다녀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문진이라고 하죠. 문진을 통해서 의사는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가장 확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 처방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방했을 때에 처방이 들지 않게 되면, 그렇게 한 처방에 따라서 약이 들지 않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검사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요즘은 자기공명 MRI 촬영이라든지 CT 촬영 같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진단이 정확하게 기계를 통해서 나왔는데 약으로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변화시켜야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질 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무슨 CT 촬영이나 MRI 촬영 이런 것처럼 지금 쳐다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우리의 직관이나 감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진단했으면 좋겠냐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총회록을 근거로 한번 우리 교단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아젠다를 한번 설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던져 드리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너무나도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방향과 방법들이 있어요. 90%의 사실이 아니라 10%의 사실을 가지고, 가짜뉴스가 사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의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상상을 하고 그리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 양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추측과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요즘 가짜뉴스의 생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팩트를 체크하는 건데,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체크하냐면 자료와 통계들을 통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면 인물 중심에서 조직 중심으로 이제는 교단 운영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에는 직관이나 감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근거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회 속에서 과거를 먼저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가 쓴 대담한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기본 미래라는 걸 전제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에 있냐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지 않은 것을 가정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미래는 상황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결정이 결국은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정을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진단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가 생겼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변수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이 무시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지요. 지금까지 지나온 상황에 더하기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함께 바라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그러면 과거를 보는데 범위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를 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간의 총회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지난 40년으로 한정졌냐면,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맞이한 시절이 있습니다. 올해가 한신대학교 개교 80주년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단이 먼저 생기지 않고 학교가 먼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학교 개교 80주년에 학교에서 내건 기치가 무엇이냐면 신학대학 40년, 종합대학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난 40년 동안은 우리 기장과 한신대학교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기에 최근 40년 정도의 자료만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도 앞으로 지금 종합대학을 바꾸지 않잖아요. 80년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재생산해낼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으로 지난 40년치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가 종합화된 40년치를 되돌아보면서요, 한번 자료들을, 총회록을 쭉 찾아봤어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총회록은 2020년 총회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이 최종입니다. 40년치를 보면 1979년 총회록이 시작점이겠지요. 물론 한신대 종합화는 8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전 작업이 79년도, 80년도 총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9년도 총회록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80년도에 첫 번째 변곡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단위는 아니지만 두 번째 우리 교단의 총회록을 보다 보니까 대사회적으로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총회록을 보면 당시 총무가 어떻게 민주화로 인해서 투옥된 사람들을 돌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지가 총회보고서에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기장이 민주화 정신에 얼마나 투철하게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들었는지를 그 총회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변곡점이라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세 번째 변곡점은 1998년을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밀레니엄을 앞두고 새천년 준비위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로는 그때부터 정관을 개정을 해서 수율이 일어나 신학교육의 일원화 작업을 다시 시작했던 시점이 199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변곡점으로 찾자면 2008년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또다시 갱신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19년까지의 총회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회록을 돌아보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회록을 40년치를 다 정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총회록을 공부하는데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위원회였어요.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상시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새로운 이슈가 제안됐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상비부서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즉 문제가 새롭게 발생되었을 때에 기본위원회에서 혹은 기본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만들어 놓은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흐름만을 우리가 살펴볼지라도 충분히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총회록을 통해서 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가. 한 가지 주제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특별위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 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는가. 오랫동안 운영되었다는 건 문제가 그만큼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됐다는 것이고, 특별위원회가 오랫동안 운영되었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별위원회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그룹을 지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똑같은 자료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